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3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와 함께 진3를 만들어낸 고정진행자 진짜가 나타났다의 젊은 피 충남 아산을 강훈식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야. 박수 다 치는 거야 이제 분위기 바뀌어서. 네, 젊은 피예요? 젊은 피지. 어색하네요. 네. 완전 젊은 피예요. 어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젊은 피가. 그래요. 오늘 최민희 의원이 개인적으로 아주 큰 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녹음 불참해서 대타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정말 젊은 피입니다. 네. 그 손수호 변호사 저랑 정치 알바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변호사를 두 분 섭외를 했습니다만 다 바쁘다 그러는데 손수호는 안 바쁘다 그래가지고.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강훈식 원내대변인님. 네. 지금 원내 지도부 다 사퇴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던데 사퇴 안 합니까? 사퇴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퇴하고 싶습니다. 네. 원내대표도 사퇴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도부가 말렸다고요? 네, 제가 반대했습니다.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 송영길 의원 반대 주도적으로도 해주셨고 예. 그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부결되고 나서 사실은 원내 지도부는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날 이제 3선 이상의 중진과 최고위원들의 연석회의가 바로 즉시 열려서 최고위원들과 3선 이상 중진들께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더 힘을 모으자. 또 아까 잠깐 목소리 나왔던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 주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더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남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또 숙제들을 또 현 문재인 정부의 숙제를 잘 해나가자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가 좀 모아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도 강력히 반대를 하셨고 네. 중요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책임지는 자세는 이번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네. 대법원장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목소리 들으셨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인천 계양을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대법원장 후보자 얘기도 했습니다만 청문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 않나요? 지금 하는 중인데 제가 금방 격려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희수 후보자는 이제 권한대행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정확하게는. 네.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의미가 계속 있는 것인데 두세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아직은 따로 후임을 지명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는 게 반드시 이번에 부결됐다고 해서 꼭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죠. 네. 근데 지금 임기가 1년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지금 누구를 또 뽑고 임명하고 청문회 거치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특히나 공석이 한 220일 정도 공석이었고 그리고 후보자 지명에서부터 100일이 넘는 과정이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하게 왔는데요. 이번 과정이 이제 사실 이런 측면 좀 한번 봐주실 필요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느낌으로 보면 지난번에 박근혜의 국정농단 이후에 사실은 국회가 탄핵을 했지만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마지막으로 판결해 준 것은 헌법재판소였습니다. 그때 보수 정당들은 아마 제가 볼 땐 벼르고 있었다고 봐요. 근데 헌법재판소 진짜 다 뜯어 고친다. 말 잘 듣는 놈으로. 진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가 아니었으면 대과가 있어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왜 안 됐느냐. 무슨 큰 잘못이 있느냐, 큰 과오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나 세월호 문제가 지난 박근혜 정부한테 있다라는 소수 의견도 내시고 이런 정도의 소수의 의견이지만 본인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분인데 대과에 대한 이야기는 야당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헌법재판소 길들이기, 야당의 길들이기, 즉 보수정당의 길들이기에 국민의당이 동조해 준 사건. 이게 이번 김희수 헌법재판관의 후보자의 낙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가오는 없지만 그래도 야당은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통진당 문제 때문에 명분을 삼은 것 같고. 그렇죠. 국민의당 명분은 뭡니까? 국민의당은 자율투표에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있어요. 사실 이번에 145대 145이기 때문에 두 표만 더 설득했으면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우리가 아니한 점을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몇 번 상의를 해봤더니 최근에 보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동성애 반대 이런 쪽에서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한 500에서 1000개 정도 문자 폭탄 메시지를 받았죠. 1000개 정도는 다 왔죠. 네, 거의 왔고 이것이 국민의당 의원들의 4~5명 정도를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적인 이런 마타도를 하고 있고 이것에 이제 승리했다고 판단한 이 세력들이 지금 저한테도 지금 이 대법원장 부결시키라고 계속 메시지가 지금 벌써 100개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일일이 정성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엇 때문에 문자폭탄이 날아들은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전부 동성이죠. 동성입니까? 네. 근데 이분들도 이해할 수 이분들이 조직적이라는 근거가 제 핸드폰에 있어요. 예. 어떤 핸드폰이냐면 네. 문자에 전화번호만 쫙 있는 거예요. 한 20개가. 20개가 있고 밑에다가 부드러운 톤으로 이렇게 딱 가로쳐 있었어요. 그래서 지시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걸 눌러보면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화번호예요. 네. 그걸 보내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드럽게 문자를 보내라. 부드러운 톤으로. 이 사람은 격하게 해라. 이런 게 나와요. 손변, 우리 저 네. 헌법에 네. 뭐 이런 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헌법 11조인가요? 예. 예. 이제 평등권이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사회적인 것이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등등 뭐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헌법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헌법상의 어떤 그 이념을 지키고 구체화하고 준수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게 결국은 정치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반대한다면은 글쎄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게 상당한 의문입니다. 그래도 이번 프레임을 절대 그게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이라크전에 아주 잘못된 이라크전을 이끌었던 조지 부시가 재선이 됐던 이유가 칼 로브라는 전략가가 이라크전 패배냐 아니냐 실패에 대한 담론을 동성애 담론으로 바꿔서 보수적 기독교인을 동원시켜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명박도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동성애 문제는 사실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으면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합법화 문제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다. 예. 그걸 가지고 괜히 이것을 일종의 도구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트랩을 그렇죠. 억지로 씌우는 것은 우리 단호히 반대하고 이것 지금의 핵심은 사법 개혁의 핵심 그럼요. 주제라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하고 차별에 반대한다는 건 완전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의원들 설득 못하는 게 송영길 의원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는. 그렇죠. 저도 반성해야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 우리 원내 대표단이 나름대로 확신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장께서도 너무 지쳐가지고 빨리 좀 표결을 더 늦추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직도 좀 나이브한 면이 있었던 것을 반성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저는 이제 세계 헌법재판소 회의에 지금 우리 김희수 대행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참석해서 전 세계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을 모범 사례로 배우고자 지금 모여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명예혁명같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통해 이 민주주의 제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 대한민국 사례를 듣기 위해 모여있는 이 순간에 이 대한민국 이 국회가 이런 적폐 세력을 옹호하는 적폐 세력처럼 이렇게 우리 헌법재판소장을 이렇게 부결시키는 것은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1부에서는요, 송영길 의원 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2부에서는 전국 현안에 대해서 송영문 의원이랑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고향이 인천이죠? 네, 인천 부평입니다. 네, 부모님도 네, 살고 지금 계시고. 계시고요. 송영길 시장 뽑았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당연합니다. 예. 저는 김영 투표를 했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제 친구들도 개항에 많이 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인천시장이 아닙니다만 예. 인천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내년에 바꿔야죠. 그죠? 오늘 대통령께서 인천으로 오셨어요. 해양경찰청. 아, 네, 맞습니다. 네. 설립 64주년 기념식에 또 대통령이 오셔서
우리 또 세월호 유가족도 위로해주고 우리 해양경찰청들 일일이 사진을 찍어줘서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그 연수동 송도 그쪽으로 이제 다시 온 건가요? 그러면 해양경찰청이? 아직은 이제 세종시에 있습니다만 이제 그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오늘은 그 인천 해양경찰서 부두에서 바다를 보고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후폭풍은 어떻게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후폭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예. 우리가 이게 다시 찾아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많은 부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역량을 새로운 시장과 잘 결합을 해서 이 현안 문제를 돌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인은 안 나가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 대선 때도 뭐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대선 끝나자마자 러시아 특사에 임명됐고 이번에 대통령 러시아 순방에도 수행했는데 언제부터 송영길은 오늘 이렇게 러시아와 친분이 있고 푸틴하고 친하고 그랬습니까? 전혀 우리는 몰랐는데. 그 대통령께서도 꼭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후보님을 수행해서 이제 한번 쭉 돌면서 차에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쭉 이제 북방 경제 비전을 쭉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뭐 정확히 저와 견해가 일치하시고 또 푸틴과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만났던 이야기 또 푸틴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던 이야기들을 훈장. 쭉 설명해 줬더니 후보님께서 너무 놀라시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었냐고 아마 그때 당선되면 이 송영길을 특사로 보내야 되겠다 그때 아마 내심 결정인 것 같아요. 2달 전에. 예. 그래서 혹자들은 송영길이 그 중국 특사로 갈 줄 알았는데 왜 중국으로 안 가고 러시아로 가냐 물어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압니다. 네, 저는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예전에 송영길 의원님이 푸틴 대통령하고 매우 각별한 사이입니다. 네, 우리는 몰랐어요. 예. 이제 아세요? 네. 근데 인천 사람도 어떻게 아니 알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죠. 대부분 중국이랑 가깝다고 생각하죠. 그 국빈 자격으로 초청도 받고 직접 회담도 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왜냐면은 러시아가 러일 전쟁 때죠. 그때 그렇습니다. 러시아 전함이 격침되면서 일본 해군한테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맞서 싸웠는데 그때 그 군함에 있었던 깃발이 있대요. 바리악기라는 함대 바리악. 네, 제가 배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깃발을 영국은 이제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러시아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인기도 많고 그때 굉장히 대접 아주 잘 받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송영길 후보 뽑은 사람 맞네. 근데 제가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송영길 당시 후보를 제가 찍지는 않았네요. 그때는 제가 서울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부모님이. 거봐니까. 예, 맞아요. 까봐야 한다니까. 너무 사실 2000년부터 인천에서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저 부평 바로 옆이 계양이에요. 그냥 한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친근하다 보니까는 제가 마치 투표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제가 서울 거주하고 있어서 서울시장 투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 어쨌든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송 의원님이 하실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인물탐구 호남 출신이시네요. 네. 언제 서울 오신 겁니까? 원래 저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광주로 전학 와서 초중고를 보냈는데 고3 때 5.18을 겪었죠. 요즘에 이제 택시 운전사가 이제 제가 그때 유해진 광주 택시 기사의 심정으로 그때 5.18을 겪었죠. 사실. 고3 때. 그리고 대학 오면서 서울 오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81년도에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됐습니다. 격동에 한국 사람 같이 했는데 고흥이면 김일 씨 고향 아닙니까 여기? 그렇죠. 박치기왕, 김일, 유재두, 권투 선수. 그래서 송 의원님 덩치가 좋은가? 그런 소리 있는 게 천경자 호백도 우주기지가 있어서 또 우주기지가 러시아 로켓 기술과 결합이 돼서 아마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사시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면 졸업하고?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 못하고 재적이 됐고 감옥 갔다가 나와서 이제 인천에서 노동운동 한다고 살게 됐죠. 85년도부터 인천에 와서 한 10여 년 하다가 뒤늦게 나이 30이 돼서 애를 딱 낳으니까 뭔가 좀 직업이 있어야겠다. 먹고 살아야겠다. 직업도 있었죠. 그거는 주로 이제 막일하는 노동일이었고 공장 다니는 일이어서 해고되고 그랬으니까. 연대 총학생회
회장 출신인데 학생운동에 뛰어든 계기는 고3 때 직접 5.18을 봤던 것 뭐 이런 것 예, 이유일까요? 그게 가장 컸죠. 또 제 친구도 그때 계엄군한테 죽었고 한 명이.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친구는 뭐 어떤 전영진 뭐 본명이 시몬이었는데 네. 그 초대 5.18 유족회장 전계량 씨 아들이었고 MBC의 어머니 눈물이라는 다큐의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아주 얌전한 친구인데 죽으니까 너무 정말 저희들이 가슴이 아팠고 걔 그 5.18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복학해가지고 그 영진이의 빈자리에 저희들이 하얀 국화꽃을 놔두고 그 김춘수 시인의 부다페스트 한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를 낭송하면서 울었던 게 참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택시 노조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네. 택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신 거예요? 택시 뭐 일일 택시 기사도 하고 제가 택시 노조가 한 56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민주화 시켜서 택시 연맹을 발족시키신 거예요? 교체시킨 거죠. 의용 노조를 바꾸고 제가 초대 사무국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9년 보궐선거로 이제 첫 국회로 입성하게 된 거예요? 보궐선거 떨어졌죠 처음에. 떨어졌습니까? 그때 온로미 사건 날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온로미 그 뭐 호피코트 뭐 사건 때문에 정말 그때 언론이 없었으면 이겼습니까? 아마 그 이길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뭐 제가 부족했었다 그랬어요. 온로미 때문에 졌단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당시로서는 지금 강훈식 의원처럼 젊은 피 아닙니까 민주당? 그때 36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보다 10살 어릴 때야. 10살 어릴 때. 10살 어릴 때. 그러니까 당신은 굉장히 파격이었잖아요. 공천받고 그렇죠. 이런 엄청 파격이신 거죠. 그러면 DJ하고 원래 친분이 있었습니까? 왜 공천을 이렇게 젊은 그때 젊은 피 수혈론 이런 게 막 나왔었죠. 예. 뭔가 좀 민주당을 젊게 만들자. DJ하고 전혀 모르는 관계였어요.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 어린 사람을 기억을 못했을 거예요. 약간 알았을 텐데. 그러면 노동운동하고 하면서 왜 정치권에 뛰어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계기가 있을까요? 그때 원래는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단일화를 못해서 너무 실망해서 발치렸네. DJ 비서로 들어오라는 걸 제가 안 들어갔어요. 아 그때. 그래요? 근데 김영춘, 이성은은 들어갔고. YS 비서로 들어갔고 난 DJ 비서로 한 걸 내가 안 들어가고 노동운동 왔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고시 합격해서 연수원 다니고 있을 때 94년도 북핵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나는 DJ가 일괄 타결론 주장하면서 진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카타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푼 걸 보고 야 역시 DJ라는 사람이 우리 역사에 필요한 분이구나. 제가 마음속으로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다시 제가 마음을 풀어서 그래서 제가 사법연수원생들 한 40명을 이 석유호텔에 모아놓고 DJ 특강을 들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막 연수원 내부에서 벌써 송영길이 정치적으로 논다 이렇게 막 일부가 비판도 했지만 진짜 그때 그 강연을 들으면서 다시 DJ와 이제 만나게 됐고 그런 인연이 아무튼 공천까지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 활동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겠네요. 예, 한 7개월. 7개월 정도. 그러면은 그 7개월 동안은 거의 뭐 돈 안 되는 사건 맡으시고. 7개월 좀 더 됐구나. 90. 네, 좀 병행하고 그러니까 한 2, 3년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주로 한 청년 노동자들 뭐 한양 뭐 이런 것 국가보안법 사건들 맡아갖고 주로 하셨구나. 시국 사건 위주로. 하여튼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승승장구하셨어요. 16, 17, 18연속으로 당선되고. 그런 편이죠. 제가 그때 그리고 5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어려웠던 때였고 그래서 아마 좀 구원투수로 인천에 나가달라. 본인 솔직히 나가기 싫었죠. 그때 안 나가려고 막 버텼죠. 왜냐하면 인천 가면 중앙 정치 무대에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세균 대표님이고 제가 수석 최고위원이었고 그때 최고위원 선거에서 제가 1등으로 당선되고 2등이 김민석, 3등이 김진표, 박주선, 뭐 안희정 뭐 그랬을 거예요. 그 팀이 좋았어요. 그때 한 2년 임기를 마친 최초의 지도부였는데 우리 지방선거를 승리하겠다고 지도부에 당선됐는데 안희정 최고도 충남도지사 나오고 송영길도 인천시장 나가라. 근데 저는 이제 안 나가려고 버텼는데 그러면 내가 인천시장을 못 이기면 제가 뭐 명분이 없잖아요. 최고위원으로서 책임 회피고.
약간 떠밀려서 나간. 그럼 본인은 그때 어떻게 서울시장에 욕심이 있었습니까? 글쎄, 서울시장도 좀 고민도 있었는데 저는 서울시장보다는 그때 당대표를 고민을 했었죠, 사실. 오히려 당대표를. 그때 이해찬 총님도 당을 지켜라. 그런 또 조언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인천시장을 해보는 소회는 어떠세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국회의원으로만 했으면 알 수 없었던 그런 그러겠지. 종합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게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 중에 인천이 가장 일이 많았잖아요. 힘들고. 엄청났어요, 진짜. 정말 저는 진짜 인천을 지금도 떠나 살지만 사랑하고 뭐 온 가족 다 인천에 살거든요. 친구도 다 인천이고 그런데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하루에 이자를 10억씩 좀 갚았는데 한 1년에 4천억 그래서 4년 동안 1조 6천억을 갚았어요. 그다음에 분식회계 2조를 해결하고 이 와중에 아시안게임 준비해야 됐지. 또 연평도 폭격 도발이 있어가지고 전쟁까지 치렀죠. 그래서 그 중에 상당 부분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지금도 사실 현역 의원이에요. 아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인천에서.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또 계속 당선이 될까? 난 참. 대권 후보였습니다. 당내 경선. 그렇죠. 네. 손소 변호사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인천 가는 거 네. 뭐 지역구 다지는 거예요? 저 축구 보고 야구 보러 가요. 그래요. 예. 민주당원이죠. 아닙니다. 당원은 아니에요. 네. 네, 가입오시죠. 네. 가입하세요. 민주당의 젊은 피로. 민주당의 젊은 피로. 그러면 필요하면 영입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더 열심히 해. 네. 자, 그리고 그 이번 20대 총선도 사실은 야권이 분열됐기 때문에 쉬운 선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인천이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의 핵심이었던 문병호, 부평가. 최원식, 또 신하경 이 세 현역 의원이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도권에서는 제일 많이 탈당한 데가 인천이었습니다. 또 문병호 이 양반이 안철수의 장세동이 되겠다고 막 나섰던 분 아닙니까? 저희 고향 동네입니다. 그렇지. 네. 여기. 그래서 원래 제가 제 지역구를 내가 그 최원식 의원을 만나가지고 저하고 또 같은 또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변호사죠. 최원식 변호사한테.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키면 내가 다른데 어려운데 송도라든지 뭐 어려운 데로 갈 테니까 이걸 탈당하지 말고 지켜달라 그랬거든요. 예. 탈당해버리면 내가 안 나갈 수가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현역 의원이 나간 자리에 3파전이 되면 누가 그 자리에 올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 양반들은 내가 나와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는지 또 탈당하더라고. 큰 착각이네요. 네. 그래서 출마를 해서 거기 세 사람을 다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럼 그 지역은 참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아마 제 지원 유세를 다니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때. 근데 오세훈 시장은 노골적으로 지원 유세를 다니니까 좀 오히려 역풍이 불었잖아요. 반감을 샀죠. 자기 지역에 충실하지 않고 다닌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지원 유세 부평 특히 그 문병호 지역 거기에 지원 유세를 해달라 그러면 거긴 뭐 박지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 계속 지원 유세를 오니까 문병호 당선시키려고. 우리 지도부는 누가 갈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제 SOS인데 안 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평소보다 새벽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는 거죠. 그리고 낮에 1시간 정도 갔다 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그 했죠. 송영길 의원처럼 약간 중진 반열에 있거나 예. 특히나 이제 직전에 인천시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당에서나 핵심 당원들의 바람은 인천 지역 선거를 자체를 다 승리로 이끌어달라는 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초선들이야 자기 지역 우리가 잘해라 이런 거지만 뭐 직전에 그 어쨌든 광역단체장까지 지내고 당의 중진이고 이러면 요 전체 인천 지역 선거 자체를 송영길의 힘으로 치러야 된다라는 본인으로서는 되게 부담스러웠던 그런 지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예, 우리가 그래도 7석을 했으니까요. 근데 좀 아쉬움이 더 있습니다. 아주 아쉽게 떨어진 데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셔가지고 사실은 2강이라고 우리가 다들 예상했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났을까 싶어 본인도 깜짝 놀랐죠. 네. 야, 근데 그 무대 위에서 그 여기 마포 국회의원이 농내 의원님이 선관위원장이었는데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서 나도 불안한 느낌이 순간 들었는데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머리가 맞은 것 같은데 그때 표정을 잘 지켜 웃으면서 축하해주고 나오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잘 축하해주고 내려왔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 표 차로 떨어졌다 그래서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의원들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중앙위원들의 분위기 흐름이 송영길은 되겠지. 어차피 올라간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서로 약간 실제로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도 많네. 강훈식 의원이 표를 안 줬다 그러더라고요. 아하. 또 이상한 이야기 해가지고 방송을 어렵게 만들려고 그래. 모든 방송에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원래 이래 원래.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이래. 그래요. 우리 손소 변호사가 보는 인천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한 것 같아요. 어때요? 굉장하게 평가해 주세요. 당시에 사실 송영길 당시 시장님처럼 힘있고 카리스마 있게 나서지 않았으면은 인천은 사실 지금 이 정도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당시에 인천의 상황을 알았던 분들은 누구나 송영길 당시 시장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 후에 또 그 다음 선거에서 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 그 부분도 참 저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긴 하거든요. 지금도 친바 아주 핵심이었던 유정복 시장이 또 이제 당선되는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되짚어 보면은 송영길 시장님에 대해서, 당시 시장님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던 분들은 그 진가를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보거나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뭐 적대적인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그런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 게 뭐 있냐. 전임 시장이 그렇게 난리쳤던 것에 대한 그런 그 가만 없이 보다 보니까 업적이라든지 그런 성과에 대한 그런 평가를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 시간이 또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 평가는 또 달라요. 그거는 아마 의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습하는데 조금 더 치중하다 보니까 구원투수였죠 정말. 예.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재선 실패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선거 실패는 후보자 본인한테 찾아야죠. 뭐 저의 부족함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더 좀 다정다감하게 이거를 설명을 하고 이걸 하는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한 것에 비해서 홍보가 잘 안 돼 있었던 면이 있었고 특히 세월호의 아픔이 컸어요 사실은. 근데 세월호 때문에 제대로 선거운동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유정복 시장이 안행부 장관으로 세월호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주무장관이었잖아요.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사표 내고 나와서 시작이 됐는데 TV 토론에서 인천시장이 세월호 책임이 있다고 나한테 법정까지 들고 허위 사실을 한 거예요. 근데 현행 우리 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수면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인천항에서 세월호가 출발했다고 인천시장이 책임질 것 같으면 야, 인천공항에서 뜨는 비행기 사고 나면 인천시장이 책임집니까? 내가 이렇게 반문했는데. 아니, 안행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법정까지 들고. 근데 이거 고발 조치가 됐는데, 다 이 우병우 검찰이 무혐의 처분 다 해버리더라고요. 아까 뭐 러시아 통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강호식 의원 말처럼 또 중국 통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도 중국 쪽하고 자주 연락하십니까? 사드 문제도 있고 한데. 오늘 끝나고 이 중국에서 온 사람 만나러 가야 됩니다. 뭐라고 하는가요? 진짜 중국 측 그렇게 절대적 반대입니까? 사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겹쳐 있죠. 그리고 또 10월 18일 이제 19차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의 어떤 그런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한 또 있고 실질적으로 그 글로벌 MD 체제에 편입되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너무 좀 과하게 하는 면이 있고, 미국하고 좀 전략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될 문제를 너무 우리 지금 이 정부에 떠넘긴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이제 중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어떤 대통령보다 더 깊게 생각하고 이거 복원을 희망하고 있는 분인데, 좀 여지를 줘야지 이렇게 몰아붙이면 되느냐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데, 어떤 풀릴 수 있는 계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선거 대선 끝나고 나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려가지고 정계 은퇴해야 된다. 조금 심하지 않은 발언이었냐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국민의당에서 뭐 조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나 잘 던진 메시지였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통찰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때 왜 정계 은퇴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오마이뉴스 그 장윤선 팟짱 네. 분하고 했는데 투표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고 특히 2등도 아니고 3등으로 되는 상황이어서 그걸 물어보길래 제가 나라면 은퇴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은퇴하라는 게 아니었고 자기가 모든 걸 걸겠다 그랬잖아요. 와전된 의원직도 사표 냈고 그런데 2등도 안 되고 3등이 됐으면 나라면 은퇴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어떻게 와전이 됐냐면 대통령께서 취임식도 하고 국민 화합을 말해야 될 시점에 이긴 승자가 패장한테 함부로 했냐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됐죠. 근데 시점은 투표 확정되기 전 개표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였고 나라면 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약간 돌아가서 지난 대선 때 이야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선언하고 사실은 캠프를 경선 때부터 꾸려서 전체를 진두지하다시피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되게 크게 가장 기억 남거나 어려웠던 지점은 어떤 거 있으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게 저희가 이제 4월 5일 날 경선 때 이제 후보로 확정되시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선대위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꾸려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뭐 일부 언론에서 여론조사 1대1 구도는 안철수가 이긴다고 나오고 또 문주정을 막 집중적으로 허위사실로 막 퍼뜨리고 있을 때 그때가 기억납니다.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우리가 통합선대위를 발족시킬 수 있었던 게 정말 커다란 다행이었고 그게 만약에 빠그러졌으면 아주 참 어려울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JTBC에 나가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그 여론조사 딱 붙었을 때 그때 아마 송영길 의원이 저한테 방송 잘 봤다고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한번 격려 문자 보내주고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다 예민할 때죠. 전체 대우가 예민하고 여기서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러니까 여론조사 한 번도 안철수 후보가 이긴 하나가 있었나 아마 제 기억에 그랬는데 그게 두세 개만 나왔으면 보수 언론들이 확 그쪽으로 밀어주는 분위기였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일부러 만들었죠. 가상의 1대1 한 번 쫙 올라갈 그때. 네, 그때. 그래서 되지도 않을 가상 구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붙여가지고 이기는 게 두어 번만 더 나오면은 아마 글로 정리하자고 쭉 밀고 나갔을 거예요 보수 언론들이. 문주정권 지금도 생각하면 그 나쁜 친구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그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6남매입니까? 송영길 의원? 네. 근데 아버지 공무원. 네, 면석이. 소위 말하는 말단 공무원. 그런데 그 공무원 월급으로 6남매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6남매가 다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랬을까요? 비결이 있었나요? 좀 알려주세요. 공부를 다 잘하셨다는 것부터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다들 뭐 고시 통과하고 다들 그랬어요. 예. 그 분위기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형제들부터 잠깐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왜 비결이 뭔지 이걸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글쎄 아버지께서 이제 면석이를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교육을 뭐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라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이런 게 좋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저도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게 됐고 우리 아들도 나를 따라서 항상 책을 좋아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진짜 정치력이 부족해가지고 죽으라고 일을 하시는데 그때 신영식 공화당 국회의원이 우리 공국회의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잘 보여야 면장이 될 수 있었는데 후배들이 다 면장이 돼도 본인은 면장이 못 되시고 부면장으로 퇴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이 있어서 우리 이제 형이나 뭐 행정고시 보고 이런 게 다 이제 고시가 형제분 중에 고시가 몇 분이나 되신 거예요? 사시 둘, 행시 둘, 4명이 됐죠. 6명 중에? 이야. 이제 그 큰형 또 아들 조카가 또 이번 사시가 되고 그래가지고.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이런 것 같은데. 저도 사모님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상당히 미인이에요. 진짜로.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꼬셨을까요? 표현을 또 쉽게 설명하면 그냥 공식 팟캐스트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교회 대학생부에서 만났는데 교회에서?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형규 목사님이 하는 서울제일교회 대학생부에서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저랑 신촌에 이제 비슷한 인접학교를 다녔잖아요. 예, 이대. 예, 그러니까 신촌 로타리에서 이제 그 전두환 반대 데모 집회할 때 연합 집회를 합니다. 서강대, 연대, 이대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보면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상황을. 그런데 그때는 막 사법경찰들이 막 쉘탄, 사과탄 터치고 막 잡아가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그냥 영어로 스탬패드라 그러죠. 이게 확 무너지는 거예요, 대열이. 도망가다. 근데 밑에 깔린 거예요, 제 아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걸 끌어냈죠. 한마디 매처럼 딱 주위를 허공을 돌면서 쫙 보고 있다가 양 하나 딱 넣은지 확 가서 챙 거구나. 그래서 완전히. 제가 그걸 진짜 구해준 거예요. 네, 막 위로 막 이게 쌓일 텐데 밑에 깔려버렸는데. 그래서 꺼내서 이제 그날 이제 데모가 마무리되고 데이트를 한 거죠, 다시. 그 이후로부터 그런 본격적인 데이트가 아주 친해졌습니다. 본격적인 데이트.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었던 거야. 나 등치도 좋고, 제 대학생인데, 싹 주위를 방황하다가 딱 바로 캐가지고. 그러면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 할 때 결혼하신 거예요? 예. 그래. 동거를 했어요, 동거를. 단칸방에서? 처음에는. 만화방을 했습니다. 제가. 만화방을 하고. 제가 이제 썬퍼니처 선창산업의 그 의자반에 제가 이제 위장 취업해서 다니고 있었고, 우리 아내는 송림동 로타리에서 이제 만화방을 만들어서 그때 그 이정우 변호사라고 하고 지금 김영춘 해수부 장관, 백태웅이라고 그때 산호명에 예, 지금 교수님이시죠. 네, 지금 하와이대 미국, 교수죠. 예. 다들 거기 와서 만화방에서 만화 같이 만화 보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모이고 바닷가네요. 선퍼니처도 지금 공장 바닷가에 있었는데. 아내분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그 만화방에 오는 손님들이 좀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추파를 던지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젊은 또 여자가 만화방 주인이니까 만화 보러 온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와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잔업할 때는 불안하더라고. 빨리 잔업 끝나고 들어가요. 야, 근데 결혼 조건으로 아이들은 금방 갖지 않는다 했는데 왜 그런 조건이 붙었어요? 그렇게 그 정말 불꽃처럼 살다 죽지 새끼까지 날라고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누가 내건 조건입니까 그게? 우리 아내가. 그래서 얘 안 낳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는데. 네. 사모님이 더 강성이셨구나. 그래서 제가 살 설득했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부 사이가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정말 틀어지고 그럴 때 애가 없으면 참 쉽지 않다. 근데 그 아내분도 대단하시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냥 공장 다니는 남자 만나가지고 만화방을 하고. 운영하고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제 아내도 저 공장 다녔어요. 같이 운동했으니까. 구로공단의 신명전기라는 데서 납땜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부평 주한육공단의 동방산업이라는 식약공장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끝나고 저 가오리라 그러죠. 가리봉오거리 여기에서 만나서 오뎅 먹고 데이트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잔업하고 가면 10시, 11시. 지하철 끊어질 때 헤어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인천으로 내려와서 같이 살자. 그래서 동거를 한 거죠. 합리적이시네요. 합리적이에요? 네. 그 제가 그 사모님 언제 뵀냐면 시장 하실 때예요. 인천에 뭐 행사가 있어서 거기서 내가 송 시장을 엄청 비판했거든. 막 비판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기억이 안 나. 뭐 때문에 비판했지? 할때 엄청 비판했어. 근데 그렇게 뱉어놓은 게 많아, 이 양반이. 한두 개가 아니야. 다 부메랑이야. 다 부메랑이야. 돌아갈 거야,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아주머니가 막 뛰어오더라고 나한테. 때렸어요? 아니 그러더니 이 작가님 제가 송 시장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미안해가지고 내 얼굴이 빨개진 기억이 한 번. 그러면서 우리 남편 좀 잘 봐달라고. 알겠습니다. 네. 바로 효과가 있었네요. 바로 효과가 있었지. 그거는 비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정말 훌륭해요. 그 지금 한 3년째 세월호 매일매일 그 세월호 놀이공이라 그러죠. 노란 리본 공장이 노란 리본을 거의 혼자서 그냥 30만 개 이상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아이고. 새벽에 일어나면 수녀님처럼 그냥 그 노란 리본 만들고 있고. 그래요. 굉장히 고맙겠네요, 아내한테. 늘 고마운 마음으로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만 더 묻고 우리 일부 방송에서 마무리합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뭐 하는 곳입니까? 대통령님의 북방경제 비전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지금의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제3의 대안으로 러시아와 경협을 통해서 북방으로 이걸 뚫어보자 이런 또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특히 대통령께서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또 아버님이 그 함경남도 흥남 출신이라서
이게 자연스럽게 부산과 북방 경제와의 연결이 또 지정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책을 읽어봐도 이 북극 항로 문제라든지 이제 시베리아 철도와의 연결, 가스관 연결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계셔서 이걸 뒷받침한 조직으로서 이걸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제가 초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뭐 시베리아 철도 연결하고 뭐 북방 경제 뭐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북한하고의 사이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러 사업으로 지금 나진 하산 철도 가스 이런 연결이 있는데 지금 남북러가 아닌 일단 한러 간에 뭐또 시작하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북한을 통하지 않고 한러 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인 브릿지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번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나인 브릿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이 사실은 굉장히 해박하세요. 한번 말씀 들으면 제가 한 40분 정도 강연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러시아와의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결국은 또 북한으로 가는 또 블라디보스톡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북한으로 가는 굉장히 또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방 경제의 문제가 결국은 또 통일의 문제에 향후에 단초를 만드는 큰 거점이 될 겁니다. 그럼 방송 마치기 전에 개인적으로 러시아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 러시아 갔다 온 분들이 러시아 정말 좋다 그러더라고. 관광으로도. 네. 한 군데만 좀 추천해 주세요. 저도 한번 가게. 캄차카 반도에 쿠릴 호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쿠릴 호수? 네. 캄차카 반도를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름은 쿠릴인데. 예. 거기 뭐 연어가 100만 마리 이상 많고 곰이 한 2만 마리 정도 있고 그 가는 길에 이제 화산도 볼 수가 있고. 열차 타고 가는 건가요? 헬기 타고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선별은 어떻게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저는 궁금하다기보다는 예전에 90년대 중반, 후반 그때도 택시 운전을 하셨나요? 인천에서? 그렇죠. 택시 노조를 한 5년, 그렇죠. 5년 했으니까. 본 적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니고 그때 제가 지금은 경인교대인데 인천교대 도서관에서 몰래 공부했거든요. 친구하고. 그런데 제 친구가 택시를 탔는데 송영길 의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가 너무 크고 머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다. 그랬는데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뭐 이제 굉장히 그 큰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얘기하면서 한참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송영길 의원 당시 그럼 그건 1일 기사 이런 1일 기사죠. 1일 기사였는데 그때 그럼 제 친구가 그걸 탔군요. 우연히도 참. 전변이 너무 작은 거야. 그래요? 선배는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불편해 같이 사는.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39회 방송 1부는 여기서 마치고 39회 2부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 방송에서는 현안 뭐 또 북핵 위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이라는 게 반드시 이번에 부결됐다고 해서 꼭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죠. 네. 근데 지금 임기가 1년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지금 누구를 또 뽑고 임명하고 청문회 거치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특히나 공석이 한 220일 정도 공석이었고 그리고 후보자 지명에서부터 100일이 넘는 과정이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하게 왔는데요. 이번 과정이 이제 사실 이런 측면 좀 한번 봐주실 필요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느낌으로 보면 지난번에 박근혜의 국정농단 이후에 사실은 국회가 탄핵을 했지만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마지막으로 판결해 준 것은 헌법재판소였습니다. 그때 보수 정당들은 아마 제가 볼 땐 벼르고 있었다고 봐요. 근데 헌법재판소 진짜 다 뜯어 고친다. 말 잘 듣는 놈으로. 진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가 아니었으면 대과가 있어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왜 안 됐느냐. 무슨 큰 잘못이 있느냐, 큰 과오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나 세월호 문제가 지난 박근혜 정부한테 있다라는 소수 의견도 내시고 이런 정도의 소수의 의견이지만 본인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분인데 대과에 대한 이야기는 야당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헌법재판소 길들이기, 야당의 길들이기, 즉 보수정당의 길들이기에 국민의당이 동조해 준 사건. 이게 이번 김희수 헌법재판관의 후보자의 낙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가오는 없지만 그래도 야당은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통진당 문제 때문에 명분을 삼은 것 같고. 그렇죠. 국민의당 명분은 뭡니까?
국민의당은 자율투표에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사실 이번에 145대 145이기 때문에 2표만 더 설득했으면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우리가 아니한 점을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몇 번 상의를 해봤더니 최근에 보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동성애 반대 뭐 이런 쪽에서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한 500에서 1000개 정도 문자 폭탄 메시지를 받았죠. 1000개 정도는 다 왔죠. 네, 거의 왔고 이것이 국민의당 의원들의 4~5명 정도를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적인 이런 마타도를 하고 있고 이것에 이제 승리했다고 판단한 이 세력들이 지금 저한테도 지금 이제 대법원장 부결시키라고 계속 메시지가 지금 벌써 100개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시즌3 39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저와 함께 진3를 만드는 고정진행자 진짜가 나타났다의 젊은 피 충남 아산을 강훈식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야. 박수 다 치는 거야 이제 분위기 바뀌어서. 네, 젊은 피예요? 젊은 피지. 어색하네요. 네. 완전 젊은 피예요. 어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젊은 피가. 그래요. 오늘 최민희 의원이 개인적으로 아주 큰 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녹음 불참해서 대타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정말 젊은 피입니다. 네. 그 손수호 변호사 저랑 정치 알바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변호사를 두 분 섭외를 했습니다.만 다 바쁘다 그러는데 손수호는 안 바쁘다 그래가지고. 네, 뭐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강훈식 원내대변인님. 네. 지금 뭐 원내 지도부 다 사퇴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던데 사퇴 안 합니까? 사퇴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퇴하고 싶습니다. 네. 원내대표도 사퇴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도부가 말렸다고요? 네, 제가 반대했습니다.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 송영길 의원 뭐 반대 주도적으로도 해주셨고 그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부결되고 나서 사실은 원내 지도부는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날 이제 3선 이상의 중진과 최고위원들의 연석회의가 바로 즉시 열려서 최고위원들과 3선 이상 중진들께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더 힘을 모으자. 또 아까 잠깐 목소리 나왔던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 주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더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남은 김명수 뭐 대법원장 이런 또 숙제들을 또 현 문재인 정부의 숙제를 잘 해나가자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가 좀 모아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추미애 대표도 강력히 반대를 하셨고 중요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책임지는 자세는 이번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대법원장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목소리 들으셨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인천 계양을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뭐 대법원장 후보자 얘기도 했습니다만 청문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 않나요? 지금 하는 중인데 제가 금방 격려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희수 후보자는 이제 고난대행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정확하게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의미가 계속 있는 것인데 뭐 두세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아직은 따로 후임을 지명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일일이 정성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엇 때문에 문자 폭탄이 날아들은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전부 동성이죠. 동성입니까? 근데 이분들이 조직적이라는 근거가 제 핸드폰에 있어요. 어떤 핸드폰이 있냐면 문자에 전화번호만 쫙 있는 거예요. 한 20개가. 20개가 있고 밑에다가 부드러운 톤으로 이렇게 딱 가르쳐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걸 눌러보면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화번호예요. 그걸 보내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드럽게 문자를 보내라. 부드러운 톤으로. 이 사람은 격하게 해라. 이런 게 나와요. 손변, 우리 헌법에 뭐 이런 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헌법 11조인가요? 예. 이제 평등권이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사회적인 것이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등등 뭐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헌법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헌법상의 어떤 그 이념을 지키고 구체화하고 준수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게 결국은 정치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반대한다면은 글쎄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상당한 의문입니다. 그래도 이번 프레임을 절대 그게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이라크전에 아주 잘못된 이라크전을 이끌었던 조지 부시가 재선이 됐던 이유가 칼 로브라는 전략가가 이라크전 패배냐 아니냐 실패에 대한 담론을 동성애 담론으로 바꿔서 보수적 기독교인을 동원시켜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명박도 그렇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동성애 문제는 사실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으면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합법화 문제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다. 그걸 가지고 괜히 이것을 일종의 도구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트랩을 그렇죠. 억지로 씌우는 것은 우리 단호히 반대하고 지금의 핵심은 사법개혁의 핵심 주제라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하고 차별에 반대한다는 건 완전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의원들 설득 못하는 게 송영길 의원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는. 그렇죠. 저도 반성해야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 우리 원내 대표단이 나름대로 확신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장께서도 너무 지쳐가지고 빨리 좀 표결을 더 늦추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직도 좀 나이브한 면이 있었던 것을 반성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저는 이제 세계 헌법재판소 회의에 지금 우리 김희수 대행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쭉 설명해 줬더니 후보님께서 너무 놀라시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었냐고 아마 그때 당선되면 이 송영길을 특사로 보내야 되겠다 그때 아마 내심 결정인 것 같아요. 2달 전에. 그래서 혹자들은 송영길이 그 중국 특사로 가지는데 왜 중국으로 안 가고 러시아로 가냐 물어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압니다. 네, 저는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예전에 송영길 의원님이 푸틴 대통령하고 매우 각별한 사이입니다. 네. 우리는 몰랐어요. 이제 아세요? 근데 인천 사람도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이랑 가깝다고 생각하죠. 그 국빈 자격으로 초청도 받고 직접 회담도 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왜냐면은 러시아가 러일 전쟁 때죠. 그때 그렇습니다. 러시아 전함이 격침되면서 일본 해군한테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맞서 싸웠는데 그때 그 군함에 있었던 깃발이 있대요. 바리악기라는 함대. 바리악. 제가 배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깃발을 영국은 이제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러시아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인기도 많고 그때 굉장히 대접 아주 잘 받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송영길 후보 뽑은 사람 맞네. 근데 제가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송영길 당시 후보를 제가 찍지는 않았네요. 그때는 제가 서울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거봐니까. 맞아요. 가봐야 한다니까. 너무 사실 2000년부터 인천에서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부평 바로 옆이 계양이에요. 그냥 한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친근하다 보니까는 제가 마치 투표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제가 서울 거주하고 있어서 서울시장 투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 어쨌든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송 의원님이 하실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인물탐구 호남 출신이시네요. 언제 서울 오신 겁니까? 원래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광주로 전학 와서 초중고를 보냈는데 고3 때 5.18을 겪었죠. 요즘에 이제 택시 운전사가 이제 제가 그때 유해진 광주 택시 기사의 심정으로 그때 5.18을 겪었죠. 사실. 고3 때. 그리고 대학 오면서 서울 오신 거네요. 그렇죠. 81년도에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됐습니다. 격동에 한국 사람 같이 했는데 고흥이면 김일 씨 고향 아닙니까 여기? 그렇죠. 박치기왕, 김일, 유재두, 권투 선수. 그래서 송 의원님 덩치가 좋은 거. 그런 선배는 천경자 화백도 우주기지가 있어서 또 우주기지가 러시아 로켓 기술과 결합이 돼서 아마 예표에서 참석해서 전 세계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을 모범 사례로 배우고자 지금 모여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명예혁명같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통해 이 민주주의 제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 대한민국 사례를 듣기 위해 모여있는 이 순간에 이 대한민국 이 국회가 이런 적폐 세력을 옹호하는 적폐 세력처럼 이렇게
우리 헌법재판소장을 이렇게 부결시키는 것은 예.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1부에서는요, 송영길 의원 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2부에서는 전국 현안에 대해서 송영문 의원이랑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고향이 인천이죠? 저 인천 부평입니다. 네, 부모님도 네, 살고 지금 계시고. 예, 계시고요. 송영길 시장 뽑았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당연합니다. 예. 저는 예, 김영 투표를 했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제 친구들도 개항에 많이 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인천시장이 아닙니다만 예. 인천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내년에 바꿔야죠. 그죠? 오늘 대통령께서 인천으로 오셨어요. 예양경찰청 아, 네, 맞습니다. 네. 설립 64주년 기념식에 또 대통령이 오셔서 우리 또 세월호 유가족도 위로해주고 우리 해양경찰청들 일일이 사진을 찍어줘서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그 연수동, 송도 그쪽으로 이제 다시 온 건가요, 그러면? 해양경찰청이? 아직은 이제 세종시에 있습니다만 이제 그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오늘은 그 인천 해양경찰서 부두에서 바다를 보고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후폭풍은 어떻게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폭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예. 우리가 이게 다시 찾아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많은 부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역량을 새로운 시장과 잘 결합을 해서 이 현안 문제를 돌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본인은 안 나가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 대선 때도 뭐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대선 끝나자마자 러시아 특사에 임명됐고 이번에 대통령 러시아 순방에도 수행했는데 언제부터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러시아와 친분이 있고 푸틴하고 친하고 그랬습니까? 전혀 우리는 몰랐는데. 그 대통령께서도 꼭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후보님을 수행해서 이제 한번 쭉 돌면서 차에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쭉 그 이제 북방 경제 비전을 쭉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뭐 정확히 저와 견해가 일치하시고 또 푸틴과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만났던 이야기 또 푸틴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던 이야기들을